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요, 젊은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토크 방송은 아닙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편성을 해서. 좋습니다. 아니요, 정치는 아니시잖아요. 하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젊긴 하시지만 네, 정치는 네. 아니기 때문에. 아니 늙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금 좀 조명되지 않고 있는 일본 화로차의 어떤 프리패스 문제를 네.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당장 내년 봄만 하더라도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일본 정부에서나 뭐 유엔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뭐 방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 먹거리에 이제 상당히 심각한 경종이 울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언론도 정부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주목되지 않고 있는 문제. 네, 자, 일본 이 방사능 오염 이 화로차의 문제 2019년부터 계속해서 심층 취재를 해 오셨던 강선 기자님을 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 기자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아, 네. 역시 소개가 담백하고 아주 강렬하네요, 짧게. 네. 그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바쁘기도 하고요. 네. 좀 안 좋은 일도 계속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치료요? 어떤 네, 치료를? 작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 네, 좀 크게 나가지고 네. 물리치료 받고 치료받고 약물 치료하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네, 그러면 계속 치료 가고 중이고 네. 그래서 이제 차에 대한 조금 조심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을 이제 다시 구매를 못해서 완전 폐차 처리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취재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럼 뭐- 취재를 이제 다시 시작하신지는 얼마 되지는 않으신 네, 상황인 지금 거죠? 처음입니다. 지금 뭐 음.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에 했던 거 바로 이제 따끈따끈하게 이제 시사발전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취재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사실 그간 하셨던 취재가 엄청 많잖아요. 많죠. 뭐 한 몇 년 했죠. 네, 뭐 여러 취재들을 네. 하시는데 딱 취재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좀 주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일본 화라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처음에 제가 부산광역시 자갈치 시장을 지나가는데 그냥 모르는 번호판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걸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계기보다는 네. 취재를 다시 지금 다시? 진행을 하시면서 네. 이걸 먼저 주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2019년도에 그 청와대 청원이 이제 21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렇죠. 청와대에서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 달 연장을 했었어요. 원래는 한 달 만에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농림 그 축산 박영범 비서관님인가가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이제 제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야 이제는 일본에서 수산물이 안 들어오지 네. 안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취재도 잠깐 멈춘 것도 있었지만 지난 2년 정도 이제 뭐 소장님 잘 아시지만 서울에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동안 이제 취재가 뭐 중간중간 메이저 언론사들하고는 했지만 이게 많이 부각이 안 됐고 이슈거리만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9년에 잠깐 반짝하고 사라진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양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정부에서 이제 어려운 얘기죠. 뭐 전 네. 세계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내용인데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를 이슈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지해야 네. 말씀하신 2023년 이제 초에 일본 정부에서 그 방사능 오염수 냉각수를 배출하겠다는 거에 대한 그렇죠. 우리 안전 먹거리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다시 네.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2019년에 반짝하면서 여러 어떤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조명을 했었고 심지어는 청와대에서도 답변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인식상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네. 더 많은 일본산 화로차가 프리패스해서 들어오고 있다. 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사실은 않고 제가 2020년 3월 9일 날 그 부산에 내려갔을 때 플래카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어떤 코로나 19 때문에 네네. 이제 뭐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는 내용을 봤는데 저도 이제 그 내용의 오류를 제가 받은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안 들어온 거지 화로차는 더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무역이라든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항공으로도 운송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로로선이라고 하는 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화로차는 들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주목도가 떨어진 부분들도 그런 있는 면도 거네요. 있었죠. 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에 이게 방사능 오염수가 지금 누수가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 해역 자체가 이미 뭐 방사능 수치가 여전히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해산물에 대한 민감도 자체가 높아야 되는 건데 네. 주목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오히려 황당한 상황들이 더 이어지고 있는. 무감각해졌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들은 무감각해지긴 했지만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 또는 그 방사능 오염된 해산물에 대한 것을 걸러내는 이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과정에서 이게 미비하다라는 것을 처음 인지하시게 되었던 그 시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렇다면 이걸 왜 최초에 어떻게 해서 진행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처음? 좀 들어보죠. 처음부터 얘기를 드리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이제 교역이라든지 맺는 어떤 협약들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 워낙 이제 오랜 동안 이제 협약을 맺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제가 어떤 내용을 접했냐면 일본과 대한민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그 우리가 이제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이제 국민들이 평형수라는 거에 대해 많이 자각을 하셨는데 그 평형수라는 거가 이제 선박의 이 밸런스 평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무게추가 역할을 하는 바닷물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일본에서 짐을 푸고 평형수를 담아가서 오는 면제 조항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원래는요. 그러니까 평형수가 면제되는 것에 영향을 국제법은 뭐냐면 수심 300m, 600m 깊은 곳에 네. 가서 그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실은 물을 퍼내고 다시 이제 깊은 곳에 물을 실어 가지고 이제 그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게 원래 국제법이에요.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가까우니 이걸 면제하자는 조항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네. 2013년, 14년도에. 네네. 그래서 제가 정부에 항의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바닷물에 대한 인식을 많이 이제 공론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삼면이 바다고 우리나라 뭐 해양인 국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전 정권에서 이제 저거 미세먼지 네네. 뭐 4대 8대 과제 중에 하나셨습니까? 네. 미세먼지를 인식을 시키고 그 미세먼지 배출하는 차가 무엇인가? 이건 차가 특이하네. 일본 화로차네. 그리고 일본 화로차인데 얘가 왜 한국에 와서 막 다니지?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막 그 수산물을 수입하는 내용들을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평형수부터 시작해서 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른 네. 그 화로차 관련된 게 연결되고 이게 좀 계속 이렇게 엮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네, 오게 맞습니다. 된 거네요. 왜 그러냐면 그냥 얘기하면 너무 큰 문제고 실제 그 당시에는 방사능 오염수들이 많이 배출했지만 일본 정부에서 뭐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계속 퍼내기도 하고 태풍이 오고 그랬을 때 막 어쩔 수 없이 배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는 거를 이제 감시라고 하기보다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가 인식을 하자는 뜻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문제 되게 심각성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된 어떤 활어들이나 그 기타 어떤 수산물들이 네. 제대로 이제 검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금 먹고 네네. 있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 있는 먹습니다. 거네요. 자, 이게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내년 봄부터 이제 방출이 하겠다고 예정이 되어 발표를 있는 했죠. 건데 네, 도쿄역에서. 이게 심각한 게 뭐 단순한 냉각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 네, 연료봉이 녹으면서 오염이 됐고 그 오염된 냉각수가 일반 냉각수에 비해서 적게는 700배고요. 많게는 거의 14,400배가 넘는 이 네. 방사능 수치를 보유하고 있는 냉각수들이 내년 봄부터 해서 20-30년간 지속적으로 방출을 할 계획을 잡고 네, 있는 그렇죠. 건데 그런데 내년 봄부터 이것을 방출한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 이것을 대비하는 어떤 절차 뭐 그걸 달리하는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죠. 전 정부에서도 이슈가 됐었고 답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국민들의 이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거는 거의 일부 바뀐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미비하고 퍼센테이지로 한다면 90% 정도는 뭐 바뀐 게 없습니다. 뭐 한 1-2%에서 뭐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것까지 하면 10% 정도 안팎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대응은 했지만 그것이 이제 향후에 지속적으로는 아니죠. 이어지진 네. 못했다. 네.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움직이면 우리 약소국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지 않은 뜻에서 다시 취재를 하게 됐죠. 문제는 더더욱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고 나서 여러 어떤 소위 친일적 정책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뭐 거의 퍼주다시피 심지어 하는 문제 정책들이 없다고까지 있기 하죠. 때문에 심지어 그쵸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식의 또 기조를 서로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뭐 고인에 대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전 일본 내 전 정권에서 문제 없다고 막 그 일본 활성화했고 막 자기가 직접 시음했던 분이 엊그저께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정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고요. 우리는 다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인식하고 자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윤석열 정부가 이후에 내년 봄에 뭐 오염수를 방출하건 말건 그것과 상관없이 일본 화로차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네. 문제들도 역시나 실제 있는 들어오고 거고요. 있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네. 자,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취재하신 내용들을 네. 한번 쭉 정리를 네.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자, 내용 정리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PPT를 보여주시죠. 네.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도 7월 25일 날 시작을 해서 청와대 청원입니다. 전 정권에서 해서 21만 3,581명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청와대 답변까지 했던 내용.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당시에 그 농림축산 비서관님이신 박영범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한 19분인가 15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각 부처에 이 전달이 안 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죠. 각 전달됐겠죠. 이제 당연히 그만큼 됐어요. 국민적 맞죠. 관심사가 그런데 높았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제 오늘이 12일인데 13일 전인 네. 부산 현장을 제가 한 25시간 정도 이제 취재를 계속 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영상에 담았던 내용들을 오늘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넘겨주시죠. 아니, 그 PPT 자료를 계속 가시면 PPT 자료를 넘겨주시죠. 다음 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전 페이지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네, PPT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양이 방대해서 네, 네. 좀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좀 기다려주시고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이제 후쿠시마는 오른쪽에 있고 저기 후쿠오카에서 저기 이제 로로선이라고 일본 선적의 배나 한국 선적의 로로선이라는 왼쪽에 그림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 네네. 하얀색. 네. 세월호보다 좀 큰 배예요. 이제 원래 세월호도 일본에서 저런 여객선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가지고 개조가 됐던 내용들인데 네. 저 로로선이라고 로론 로로프에서 트레일러나 이제 트럭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는 선을 로로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화물차를 그대로 싣고 네네 그냥 어떤 뭐 이런 거 없이 뭐 컨테이너 이런 거 없이 직접 네. 싣고 풀 수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일본이에요. 네. 지금 우리 왼쪽에는 부산항이 보이는데 붉고 녹색인 점들이 이제 종류가 다른 선박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주시면 네, 대한해협을 건너가지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이게 2022년 6월 30일 저녁 한 5시경입니다. 그러니까 12일 전이고요. 다음 페이지 주시면 한 6시간에 걸쳐가지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저 배 조그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 북항이라고 그래요. 부산에 있는 통해서 접안 직전입니다. 이 배를 타고 온다는 거고요. 여기서 접안이 됩니다. 그러면 접안을 하고 나면 검역이나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세관이나 이미그레이션, 출입국이라든지 코런틴 이런 거를 검사를 해야 돼요. 저 선박에 대해서. 네. 그 선박이 이번에도 보니까 원래는 무선 검역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 관계가 좋은 나라들은 무선 검역을 해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셔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선박에 대한 검역을 서류 작업이겠죠. 네. 하고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시면 그 이후에 이제 저기 중간에 좀 끊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기 브릿지역하라는 그렇죠. 랜딩을 하면은 타고 이제 램프라고 그래요. 저곳으로 이제 저 일본 화차에 타고 내려오죠. 차들이 내려오는 네. 거고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보시면 영상이고요. 이게 이제 속초까지 갔던 차예요. 이게 속초까지 네, 갔다. 11톤이고 33-33번이고요. 그 화물차 정도 다 11톤 정도 하나요? 어떤가요? 작년 초까지 재작년까지 11톤짜리가 주였는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의 다 13톤이에요. 아, 그러니까 양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6대에서 7대 정도가 왔었는데 네. 이번에 가보니까 뭐 11대, 13대, 19대 거의 뭐 한 30% 정도가 양이 늘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화로차들이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네. 있는데 네. 이거 촬영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12일 전, 그러니까 2022년 6월 30일 저녁 7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화로차들이 들어오고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것만 한 7년째 쫓아다니고 있는데 네. 거의 뭐 강성 기자면 뭐 일본 화로차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들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처럼 제가 많이 들어온 거를 또 몰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제 그 코로나 검사 문제 때문에 일본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이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 한국에만 상주를 하고 이번에 보니까 아예 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일본 애들이 아예 이제 교대로 실어주고 내려가지고 전국을 꼭 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13톤짜리고요. 13톤이요. 네. 네. 그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저 안에가 5칸에서 6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수조 한 2톤 정도, 3톤 정도 되는 수조 칸막이 이렇게 쳐져 있겠죠. 그 안에서 여기는 뭐 양 뭐 1톤, 2톤 이렇게 실어가지고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난 정부 때 일본 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다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유명한 통영하면 뭡니까? 전에도 한 말씀 굴이죠. 뭐 어디 가면 뭐 오징어 뭐 이렇게 네네. 있는데 일본은 추라지가 생산지가 돼요. 추라지가 생산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는 노량진 수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서울에서 도쿄 찍으면 그 항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도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뭐 후쿠시마산인지 자체가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모른다는 네네. 거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모 업체랑 일본 현지를 또 밀착 취재를 계획을 잡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졌었는데 네. 현지랑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일본 애들은 멍게를 안 먹어요. 가리비는 먹는데 아시다시피 일본 그 도쿄 올림픽 때 준비했다가 많은 이제 관람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저기 지금 저 물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뿌리고 그렇죠. 계속 다니죠. 흘리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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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왼쪽에 보시면 화로 운반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1957대, 1877대, 작년에 2110대, 그리고 올해 4월까지 606대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연간 한 2,000대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화로차만 네. 들어온다라는 네. 그런 거네요. 이거는 이제 부산 세관에서 직접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은 이제 공적인 서류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카운트를 한 게 아니에요. 네네네. 정부에서 이제 받은 내용이라서 거의 정확하다고 보고요. 또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다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설명드리는 네, 거예요. 근데 좀 너무 충격적인 게 추라지가 전 생산지가 된다라는 거에 지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일본 정책이 그래요. 일본 정책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네, 네, 우리는 네, 네.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 모르는 거네요. 거죠. 우리는 뭐냐면 생산지에서 유명하고 뭐 대구하면 옛날에 사과, 뭐 통영하면 굴처럼 그 생산지가 맛이 좋고 신선하고 하니까 그 생산지를 더 일부러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추라지가 생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입업자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했는데 그럼 증빙을 해라. 근데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후쿠시마 관련돼서 이제 일본 정부는 그 원전을 통한 어떤 오염들이 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 홍보를 계속 주장을 하고 하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건비 면에 있어가지고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시킨 다음에 이후에 다른 곳에서 출하를 시켜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충분하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지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후쿠시마 인근에 가리비나 멍게 원래 양식장이었어요, 여기가. 네. 근데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로 인해서 양식장이 이제 폭망하다 보니까 그 어민들이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주변 현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가서 다시 활성화되는데 그 주변이나 바다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만 뭐 방출했다고 해서 거기는 위험하고 좀 가까운 제가 어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울산과 부산은 가까이 있는데 부산에서 문제가 생겼다. 울산하고는 바로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다른 지역에서 양식을 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 뭐 초에 방출할 내용들이나 기존에 이제 태풍으로 해서 했던 내용들이 미세하게 미비하게지만
우리가 알자는 얘기, 인식하자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은 이 향후 계속 중장기적으로 이제 몇십 문제가 년 드러나겠죠. 동안 몇백 년 동안 갈 내용들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PPT 자료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그 사고 나기 직전에 이제 제가 10월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계속 연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2021년 1월 달에 그 KBS 환경 스페셜 뭐 타방송 얘기도 되죠? 아, 예, 상관없습니다. 그 환경 스페셜이 8년 만에 부활을 했어요. 네. 그 첫 그 취재와 환경 스페셜 내용이 일본 허러차와 그 동일본 대지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추웠는데 한 보름 정도 그 같이 공동 취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3월 말, 4월 초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KBS에서 시사직격이라고 이제 이 내용으로 공동 취재를 또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우리 시사발전소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일본 화다차 문제나 방사능 문제가 끝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뭐 몇십 년 갈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힘충치를 하고 있었는데 9월에 제가 받은 내용입니다. 네.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차량은 들어온 게 몇 대가 안 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지금 윗부분 보시면 좀 화면이 확대가 되시나요? 그 왼쪽에 보시면 구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우렁생이, 예, 맞습니다. 거기 멍게예요. 멍게를 우렁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HS 코드나 무역 용어도 있지만 그 코드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용어를 관세청에서 받아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놀라시는 면이 이거예요. 돔, 세 번째 보시면 돔 그리고 네 번째 방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 부분 해놓은 게 뭐냐면 왼쪽은 중량이고요, 양이고요, 오른쪽은 금액이에요. 그냥 최근 거 2021년 9월까지만 수입된 내용을 보시면 6,990톤이에요. 그러면 1톤짜리 트럭으로 6,990대라는 양이 들어왔던 거예요. 9월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거네요. 돔하고 뭐 방어 같은 경우도 이제 횟집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중요한 건 저 가리비가 네. 요즘 그 막 무한조개집 해가지고 엄청 많이 엄청나죠. 있잖아요. 찜질하고 저 방송에도 좀 제가 컴플레인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산 가리비가 정말 맛있고 예뻐요. 네. 조그만해요. 네. 좀 핑크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빛이 돌아요. 근데 일본 가리비는 이만해가지고 손바닥만 해가지고 커요. 그리고 색이 좀 옅어요. 그러니까 표시가 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취재도 중요하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찜집이라는 다녀봤어요. 일본 상인으로 명시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자부심이랄까 이거는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제가 그런 가게들은 제가 취재를 일부러 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책이나 정부에서 인지를 한 다음에 우리 서민이 살아야 되니까 했는데 실제로 수산물 시장이나 이제 찜집을 가보면 거의 일본산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21년 4월 달에 찍었던 그 KBS 시사직격 PD님께서 막 꼼장을 잡수다가 기자님 우리가 일본산인지를 알고는 안 먹겠죠? 갖고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PD님이 지금 드시는 게 꼼장어가 일본 건데요 했더니 오바이트하셨어요 바로. 그러니까 알고는 이제 방사능 오염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먹자는 얘기인데 그거를 잡수면서도 일본산인지 이제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현장입니다. 표기가 원래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표기하지 않은 식당들도 있다. 많죠. 거죠. 지금 올해 1월 작년 말에 어마어마하게 단속이 됐었죠. 참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 식당 이용하실 때도 뭐 일본산인지 국내산인지에 대한 것을 꼭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방송 내용과 조금 제 개인적인 감정 그 표현이 들어가는 건데 네. 소장님도 장가 안 가셨죠? 네. 저도 못 갔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뭐 소개팅 했던지 가갖고 막 좋은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찜 쪄가지고 막 빨리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일본산인가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냥 일단 먹고 보고 막 좋은 이미지로 남겨야 되는데 야 이거 후쿠시마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가족 모임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했을 때 그거를 관심 갖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저 주변 분들은 야 나 아예 안 먹어 쳐다도 안 봐 그러시는데 마지막에 무서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게 그냥 안 먹는다고 대수가 아닌 상황이에요. 현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일본 불매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네. 그 기업들을 데이터화해서 네. 아카이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런 류의 어떤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심각한 내용이긴 필요했는데 하네요. 이제 소장님께서도 딱 명확히 이제 포인트 한번 해주셨지만 실제 기존 정부 마지막 때나 지금 정부에서 일본 친화적이라면은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이 수입을 하고 더 많이 무역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불매 운동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불매 운동보다는 우리가 아는 게 먼저겠죠. 인식하고. 그렇죠. 인식 어쨌든 공론화 작업 자체가 일단 필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PP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PT 마무리하자면 네. 지금 저 때까지만 금액이 보시면 US 달러로 돼 있거든요. 오른쪽 마지막 빨간 편에 네. 저게 한 390억 정도 돼요. 390억이요. 금액으로 390억. 가리비만. 그러면 나머지 뭐 우렁은 뭐 한 30억 밑에 저것도 한 300억 밑에 또 한 120억 금액으로 해야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 자체가 390억이고 이게 이제 또 각 전국지로 이제 풀리는 거니까. 제가 그저께하고 그저께 제가 그 서울 시내 이제 뭐 명칭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가봤습니다. 네. 저걸 계산해 보니까 키로당 한 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저 금액을 나눠 보니까 네네네. 관세청에 신고된 내용을 보니까 3배에서 4배 정도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산이라고 명시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부이길 바라는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뭐 장사 경제도 중요한데 뭐 지금 현재는 없기를 바라지만. 네. 김인수님께서는 생선 가게 화롯집에서 일본 것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던데요라고 말씀하시죠. 다 아니라고 하죠. 애초에 표기 자체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표기 자체의 의무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뭐 질문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겠죠. 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네.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도 여건이 좀 되고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일본 그 가리비하고 멍게는 제가 구분할 줄 모릅니다. 네. 근데 가리비는 구분할 줄 압니다.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뭐 몇 개만 구매를 해와서 이제 카메라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는 좀 없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뭐 2부, 3부가 이어진다면 네네. 그때는 구입을 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유를 해주셔야 공론화가 된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추후 방송이 끝난 이후에 꼭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커뮤니티나 SNS, 뭐 블로그 등에 활발하게 공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 이어서 보죠. 이게 이제 아까 배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전체 검역이 끝났으면 이제 이 차들에 대한 검역을 하려고 그 관세청에 검사를 대기하는 중입니다. 이날 12일 전이죠. 2020년 6월 30일 날 19시 그러니까 7시경인데 이제 세관원들이 와가지고 차량에 대한 허가증과 이제 우리나라를 활보할 수 있는 허가증과 차량에 대해서 뭐 밀수가 있는지 네. 검역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1대가 한 곳에 다 집화가 돼 있습니다. 보통 한 차량당 저 세관 검사를 거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한 차량으로 하면 더 화나고요. 한 1분 남짓입니다. 1분이요. 11대 하는데 8분인가 9분 걸렸습니다. 11대 하는데 8분이면 거의 뭐 몇십 초 이내에 끝난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뭐 그냥 뚜껑만 열어보는 데 있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데도 있고 하니까 사실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기는 약식으로 그냥 그 스머글 그 밀수만 단속이 위주라고 보는데 작년에 했을 때 밀수 단속도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공차라고 신고돼 있는데 만차가 돼 있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KBS 같이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밀수는 저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밀수는 수산물을 해오면 검역을 하지 않고 방사능 검사하지 않으니까 그 검사를 안 하는 거에 대한 밀수에 대한 단속을 해라는 얘기지. 밀수는 그런다고 밀수를 활성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 안에 뭐 마약이든 뭐 금괴든 그거는 뭐 저는 관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짱어를 이 취재하기 전에 짱어 1kg에 58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 촬영을 하고 나서 짱어 값이 2,880만 원이었습니다. 1kg에. 그럼 100kg 가져오면 28억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28억에 대한 문제는 저는 관여치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밀수된 짱어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셌는데 화가 나서 그런데 그 짱어에 대해서는 밀수된 짱어에 대해서는 검역이나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밀수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도 제가 밀수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속초까지 쫓아갔다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일본산 농수산물 플러스 이 어떤 밀수품 전체에 대한 방사능 문제인 네,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에 네, 초점을 맞춰서 네.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십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들이 왼쪽이 11톤, 두 번째 빨간색이 13톤 해서 거의 13톤 차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들이 지금 번호판 자체가 그 일본 표기예요. 우리는 뭐 네네. 695에 뭐 러에 1, 2, 3, 4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쟤들은 한자가 있고 일본 그 가나카나 히라카나가 써 있고 그리고 저 번호만 저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로만도 식별이 되는데 이제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거에 대한 그 단속 대상이 안 돼요. 왜 우리는 속도 위반을 한다든지 주차 위반을 하면 번호판을 가지고 국내 차량은 번호판을 인식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들은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번호판 인식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 인식 자체가 안 된다. 저도 사실은 7년째 쫓았지만 저 읽을 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예. 뭐 한자도 잘 모르지만 일본말 몰라가지고 숫자로만 제가 이제 기억하고 쫓아가야지 저 일본 표기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 것을 이용하고 이용하고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네, 네. 그것도 이후에 말씀 네. 주시긴 할 예. 건데. 네, 일단 뭐 요거는 이제 세관 검역 문제니까. 영상을 네, 다음이 세관원들이 차량에 올라가거나 옆에서 네. 예, 요게 이제 가운데 모여 있는 분들이 일본 기사분들이고요. 네. 두 번째 차에 보면 흰색 옆에 한 분 잠깐 뭘 열었다 닫았지 않습니까? 저기 끝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제 손뼉 치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기사들은 이 왼쪽에 지금 제일 저 문 열지 않습니까? 예, 저 초록색하고 빨간 차 사이에 네 맞습니다 거기. 네, 예, 그렇죠. 네, 저게 끝난 거예요. 근데 저 11대면은 뭐 거의 100톤이 들어왔는데 100톤에 대한 검사 자체가 저렇게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6월 30일 날은 거의 8분, 9분? 네. 8분 9분. 네, 11대 11대를 확인하는데 네. 저거밖에 안 걸린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저게 그냥 뚜껑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정도로. 자, 다음 내용도 좀 보죠. 자료 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시고요. 이거는 예. 이제 세관 검역이 끝난 이후에 이제 보세 창고 네. 넘어갔을 때 모습인 네,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보세 창고들이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축산물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보세 창고들이 있는데 막 이제 어떤 절차에 대해서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활어들은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보세 창고로 이송을 해서 보세 창고는 수산물은 거의 다 그 수족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쿠아리움만큼 크지는 않지만 뭐 더 큰 것도 있고요. 큰 이제 수족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곳에 뭐 몇 톤에서 몇십 톤까지 이제 이거를 이송을 해놓고 그곳에 검역관들이나 그러니까 세관들이나 식약처에서 와가지고 직접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검사가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19년도 이슈나 그 이후에 메이저 언론사에서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곳에서는 저를 많이 알고 싫어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텀이 좀 있다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유롭게 해서 제가 영상에 다 담았습니다. 차마 제가 영상은 오픈을 못 하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저 파란 건물 자체가 다 보세 창고예요. 네. 그리고 지금 하얀 차 앞에 여자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저거를 확대해 보면은 이제 깨지겠지만 그 식약처에서 나오신 검역관이세요. 저분이 저 큰 건물에 들어가서 그 전날 밤 들어왔던 활어에 대해서 검역을 하시는데 1분 20초 걸리더라고요. 한 건물당 들어갔다 1분 나오는데. 그냥 들어갔다 나왔. 네. 근데 문제는 보세 창고에서 이 활어차들이 이렇게 운반하고 온 어떤 활어들을 네. 따로 그 보유 중인 이 수조에다가 담아놓고 확인을 원래는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 거예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검역이에요. 1분 20초밖에 네, 한 안 걸렸다. 보세 창고당. 한 보세 창고당. 그래서 저분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내용을 영상으로 다 담고 제가 이제 강성 기자입니다 명함 드리고 어떤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드리면서 지금 첫 번째 보세 창고 A라는 보세 창고, 두 번째 보세 창고, 세 번째 보세 창고를 4분 만에 다 도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는데 제가 이제 전날은 정말 화가 났었어요. 왜?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취재가 오래 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산과 서울 전국을 뛰다 보니까 되게 열악한데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한 보세 창구에서 1분 20초에 오냐. 네. 두 번째는 1분 8초였어요. 세 번째는 1분 40초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물어봤더니 버버벅 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선생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벌벌벌벌 떠셔요. 그러니까 그 영상도 담아놨는데 제가 무슨 뭐 몰래 취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하신 거죠? 명함 드리고 제가 명함은 안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정보 공개를 하려다가 지금 말고 왔는데 제 출장 내역부터 다 털 거예요. 뭐 표현이 좀 거칩니다. 제가 뭐 워낙 이제 뭐 화도 나 있지만 무식해서 그런데 아유, 아닙니다. 출장 내역이나 이런 분들이 또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출장비는 받았을 거예요. 출장비는 받았는데 자기 일을 원래 직업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검역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그 큰 창고에 가가지고 3개를 도는데 4분 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출근 도장 하나 찍고 나온다는 그런 걸로 봐도 되는 시장의 거네요. 일수 어머니들도 1분은 더 걸립니다. 네. 도장만 찍고 오는데도. 검수가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는요, 있다라고 부산 볼수 세관 있겠네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네. 제가 그래도 처음에 좋았어요. 왜? 제가 이제 직접 밀착 취재는 안 했는데 왜 오래간만에 갔으니까 그런데 방사능식전기를 가지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좋았어요. 이쪽은 그렇지만 식약처든 식품의약처는 그렇지만 관세청에 세관에서라도 한다면 그래 누군가는 하고 있겠지 네, 하고 했는데 네. 역시 찍고 그냥 나오는데 저기도 1분 9초인가? 찍는 거면 도대체 뭘 어떻게 찍는 건가요? 그 방사능 검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7년도 18년도에 제가 이제 해양 계열의 이제 그 교수나 뭐 겸임 교사를 하다 보니까 제자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제자리 제가 지금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제가 자비를 구입을 해서 후쿠시마 인근에서 1년간에 걸쳐서 그 방사능 측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해수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요. 네. 이런 그냥 형체가 있는 것들은 특수 이제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면 되는데 그래도 몇 초에서 몇 분은 걸릴 텐데 칼리브레이션도 하고 우리가 핸드폰만 파워만 켜고 끄더라도 뭐 몇 초에서 몇 분이 걸리는데 듣다 빼고 그냥 옆에 하고 나서 또 문제가 뭐냐면 전체 중에 랜덤인데 준비해 놓은 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된 거는 어제 수입이 된 건지 그저께 그냥 원래 있던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식행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게 원래 기존에 있는 화물차 안에서 그 수조에다가 넣어 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검사 방식이 사실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저 보세 창고 안에 있는 수조에다가 원래는 꽂아서 저 하질 않아요? 샘플을 떠가지고 가져가서 갈아가지고 3,600초인가 3,600분인가를 3일 정도 걸려야 그게 그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원자력 안전위에서는 정확히 설명을 해줬었어요. 근데 저거는 해수 차원에서만 네, 방사능을 그러니까 검사하는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걸 제가 보고 오니까 제가 이제 음. 비분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거죠. 그렇죠. 충격적이네요, 이것도. 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보시면 내용 보죠. 제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가리비. 이제 설명드리고 다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장님은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써 있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폐기된 확대를 겁니다, 해주시면 폐기된 거. 네. 그 왼쪽 그림 좀 해주면 일본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저희 가리비 자체가 하얗고 넓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버려진 거예요. 버려졌다. 네. 그러니까 보세창고 앞에 버려진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다시 쫓아갔어요. 검역했던 분에 대해서 이거 버려진 거 검역하셨습니까? 저는 망해들은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폐기의 이유는 뭡니까, 저거? 왜 폐기한 거죠? 이거는 아이러니인데 지금은 문 닫으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18년, 19년까지 멍게를 1년간 1,000억 원씩 수입하셨던 수입상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일본에서 직접. 네네.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한 마리가 멀미를 하거나 뭐해서 죽으면 따라 죽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고린장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 설명이 뭐냐면 10톤을 수입하면은 다음날 10톤이 죽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보험 안 든대요. 그럼 이 막대한 양을 수입을 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십니까?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죽어서 폐기를 했다고 하면 검역도 안 하죠. 세금도 안 내죠. 얼마나 일석이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관에다 물어봤더니 그 신고된 게 없었어요. 폐기된 내용이 없었다. 이 없었어요. 말씀이신 그 거죠? 당시에 17년, 18년, 19년도에 그래서 제가 부산 세관장을 무슨 세관장을 고소까지 했었어요. 직무 유기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제가 안 담았는데 이제 이 일본산 가리비가 국내산으로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 보십시오.
저거는 몇 톤이 넘어요. 다른 보세창 겁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그 중앙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곳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이거는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네. 이거는 그 키조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들이 저렇게 폐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게 엄청나게 이제 폐기가 되고 있는데도 네네. 다음 장 봐주시면 이거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저렇게 방금 사진 보셨던 것처럼 저렇게 많은 양의 이 폐기된 그 조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는 폐기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 내용을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공개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뭐 기관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부산 세관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제가 이제 첨부를 했습니다. 한번 네, 보시면. 그래서 이게 언제죠? 2021년 여기 써 있네요.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의 내용인데. 네. 자, 관세법 제 160조에 따른 일본 수산물의 폐기 내역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수집, 운반, 보관,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귀하께서 우리 세관에 정보 공개 청구하신 관세법 제 160조에 따른 일본 수산물의 폐기 내역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수집, 운반, 보관, 기록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 160조에 따른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의 일본산 수산물 가리비, 멍게, 돔, 방어죠. 이에 대한 폐기 신청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수집, 운반, 보관 기록은 세관 소관 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폐기됐는지는 확인했다라는 거 요거는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 재활용이나 이제 폐기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환경부에서 만드는 이제 올바로 시스템, 그 수산 쪽에 물 쪽에서 만드는 물바로 시스템 이런 그 제도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 역시 알 권리와 이런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러면 폐기되는 물건들은 수입산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환경부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세관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환경부에도 역시 등록을 하지 않은 거죠. 지자체에도 당연히 신고를 그러면 저 막대한 양의 폐기물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없다.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국내산 둔갑에서 2차 가공을 한다든지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제가 왜 2021년 1월부터 제가 그 정보 공개를 요청했냐면 그때 KBS랑 환경 스페셜 같이 공동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계속했고 3월달, 4월달 계속 취재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연장이 된 있는 상태에도 없고요. 그 전에 이제 그 내용으로 해서 이제 그 부산 세관 관세청장을 제가 직무유기를 걸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왜 관리를 안 하냐? 근데 업체에서는 신고를 했대요. 업체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관에는 기록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폐기된 어패류의 경우에는 방사능이나 뭐 그 검역 기타 자체를 여러 안 해요. 검역 자체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다시 어떤 수산물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다른 것은 저런 것들을 모아놓고 뭐 예를 들어 어묵 공장이라든가 2차 가공 시설로 옮겨져서 이게 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로 네. 옮겨져질 수도 있는 네. 문제가 남아 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심각한 실제로 제가 이제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산 세관이나 관세청에서 이제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게 뭐냐면 그래도 공적인 자료와 팩트에 의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료를 봤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려요. 그럼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점을 확보를 해놓고 취재를 해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네. 때 제가 이번 같은 경우 합리적인 의심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신고한 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저한테 공개를 안 하는 거겠죠. 아니면 못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런 막대한 양의 폐기물 자체를 폐기할 수 있는 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정확히 기억을 하시네요. 네, 말씀 주셨던 거 기억나서.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우리가 집에서 고등어만 구워도 네네. 그 비린내와 연기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저 양들이 뭐 한 번 차에 전체가 죽으면 그 수입자 말대로면 10톤에서 뭐 20톤 뭐 전에 보니까 50톤 이렇게 되면 그 양을 폐기하는 곳이 실제로 없어요.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뭐 500개 그 소각장 뭐 이런 데를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네. 유일하게 부산에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도 스케줄이 있는 것 때문에 받지를 않아요. 왜? 물 많이 흐르죠. 냄새 나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가리비를 한번 서해안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뭐냐면 저 껍질을 가지고 그 석화 굴의 그 포집 집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 굴의 양식장에 쓰는 집이에요, 저게 가리비가. 가리비가요? 네. 그러면 이게 또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럼 그걸 가지고 거기서 자라나는 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한우회사인가 어디에서 그 농약 성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볏집에 줬던 농약이 이제 볏집을 먹은 소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2차적, 3차적인 문제점들이 이제 연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껍질을 내용물은 뭐 폐기 처리를 했다고 해도 껍질을 통해서 이제 2차 양식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굴이나 이런 거에서 또 검출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참 이게 참 충격적인데 폐기 시설이 없다니 충격적이네요라고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